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3층 진료실 복도 끝 206호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27살 그리고 그의 아내 이수아 25살.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달랐습니다. 민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수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6번 이수아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수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민호는 고아였습니다. 평택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자랐고 18살이 되던 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세상에 혼자 섰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강민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이수아를 만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 막 취직한 시절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동네 헌책방, 수안의 책방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서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민호는 그날 아무 책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아는 웃었습니다. 네. 사실 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시작되었습니다. 앉으세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박준혁.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아, 선천성 심장판막증, 정기 검진 환자. 이수아 씨,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혹시 임신 계획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를 갖고 싶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임신은 절대 안 됩니다.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로는 임신 중에 가해지는 부담을 견딜 수 없어요. 임신을 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40% 이상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수아 씨의 심장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조심하면 안 될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임신 중에도 출산 중에도 최악의 경우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 민호는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민호야. 수아가 불렀습니다. 민호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은 수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그리고 작은 화장실. 민호의 월급으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민호의 등 뒤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나 아이 갖고 싶어.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너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나는 낳고 싶어. 이번에는 수아의 목소리도 단단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아는 작은 식탁에 앉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번도 수아에게 소리를 지른 적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족은 지금도 있어. 너랑 나.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걸로 충분하다고. 민호야. 수아가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너는 정말 혼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 안 가지면 되잖아. 그럼 너는 안 가잖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언젠가는 헤어져야 해. 나는 심장이 약해. 언젠가는 먼저 갈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알아. 내 몸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남기고 싶어. 우리의 아이를. 그럼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아야, 제발. 미안해, 민호야. 근데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을 지고 잤습니다. 민호야. 정비소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던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응, 나야. 왜? 저기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심장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 차시네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초음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민호는 수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기야. 보여?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낙태해. 수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낙태하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호야. 제발. 민호가 수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 혼자 사는 거 자신 없어. 진짜로. 너 없이는 못 살아. 수아는 민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싫어. 난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수아야.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잖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근데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임신 5개월. 수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이수아 씨, 체중이 오히려 줄었네요. 산부인과 정기검진.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심장 때문에 제대로 못 드시는 거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숨이 차서요. 입원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이라도 중절을 고려해 보시죠.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민호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응. 수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 수아는 임신 중에도 책방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수원 영통구 작은 골목에 있는 헌 책방.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수아는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어요? 책방을 찾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편하게 계세요. 수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의 배를 보며 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12월 말쯤이요. 아이고, 겨울에 낳는구나. 추울 텐데. 네,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려지거든요. 할머니는 수아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말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이 수원역 근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이정수, 박명숙. 50대 초반의 두 사람은 딸을 일찍 낳아 아직 젊은 편이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장모 박명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여기가 편해. 수아야. 정말 괜찮아요. 수아는 여전히 고집이 셌습니다. 장인 이정수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원룸 밖 계단에서 두 남자는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님. 너 힘들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 수아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도 못 말려. 이정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호야. 그게 수아야. 우리 딸이 원래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애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수아의 선택이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잠들기 전 수아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응? 혹시 내가 내일 아기 낳고 못 깨어나면. 무슨 소리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일 없어. 절대 없어. 민호야, 들어봐. 수아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편지 써뒀어. 서랍 안에. 수아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근데 만약을 위해서. 수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 예린이로 하자. 예쁠 예, 숲림. 예쁜 숲처럼 자라라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야, 사랑해. 정말 많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날 밤 끝까지 손을 잡고 잤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수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애가 나올 것 같아. 진통이 시작됐어. 민호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수아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금방 병원 가자. 민호야, 수아가 민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아를 들것에 눕히고 민호는 그 옆에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며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아주 대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아의 맥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야, 눈 떠. 제발. 우리 아기 봐야지. 예린이 봐야지. 수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미안하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 셋이 다 같이 잘 살 거야. 하지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벽의 거리를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2017년 12월 23일 새벽 3시 47분. 수원에서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까지는 차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그 15분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의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3일 새벽 4시 2분.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들것이 급히 내려졌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산모 25세, 선천성 심장판막증 병력 있음. 진통 시작 후 약 30분 경과. 혈압 90에 60, 맥박 불규칙. 구급대원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수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아야. 민호가 외쳤지만 들것은 이미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빨간 글씨가 민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당직 의사였습니다. 네.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분만실로 올라갑니다. 심장내과 의료진도 대기 중이고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지만 전화는 2번 만에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아버님 수아가 지금 병원이에요. 무슨 일이야? 진통이 시작돼서 지금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전화기 너머로 장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떨리는 목소리. 지금 간다. 어느 병원이냐? 아주 대병원이요. 알았다. 20분 안에 갈게. 민호야, 정신 차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수와 박명숙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두 사람은 급히 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박명숙은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민호야. 박명숙이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아, 우리 딸 괜찮은 거지? 그렇지?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수가 아내를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수아는 강한 애야. 우리 딸 이겨낼 거야. 하지만 이정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분만실 복도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분만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아기다. 아기 울음소리야. 박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박명숙이 아이고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나 심장 안 좋은 거 알지? 처음 사귀고 한 달쯤 됐을 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응, 알아. 나 오래 못 살 수도 있어. 선천성 심장판막증이거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조심해도 40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대. 괜찮아. 민호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대까지든 50대까지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아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산모는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아 보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가 제발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수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의료진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봤어? 아직 못 봤어. 근데 건강하대. 3.2kg이래. 다행이다. 수아가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예쁘지? 응, 예뻐. 너 닮아서 예뻐. 그러니까 정신 차려. 우리 같이 키워야지. 약속했잖아. 미안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민호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약해서 미안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수아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민호야, 사랑해, 정말 많이. 나도 사랑해. 나도. 그러니까 가지마. 하지만 수아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제세동기.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셔야 합니다. 수아야, 수아야.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간호사가 그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박명숙의 비명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수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호는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분만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수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책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민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밥이라도 먹어라.
이정수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민호야, 정신 차려. 예린이도 봐야지. 예린이.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에 있어. 명숙이가 돌보고 있고. 가서 한번 안아봐라. 내 딸인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이 예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수아를 닮은 눈을 가진 아기였습니다. 민호야, 예린이야. 한번 안아봐. 박명숙이 아기를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못 키워요. 뭐? 제가 말렸어야 했어요. 더 강하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야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그럼 수아는 지금 살아있을 텐데. 민호야, 그건 수아의 선택이었어. 이정수가 다가왔습니다. 너를 탓할 수 없어. 수아는 원래 고집이 센 애야.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도 못 말리는 애였어.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약했어요. 제가 수아 말을 꺾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 못했어요. 제가 민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수아를 죽인 거예요. 민호야. 예린이를 보면 수아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못 키워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민호야. 강민호. 이정수가 불렀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말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 민호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뜯지 않았습니다. 뜯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짐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이 3년이네요. 자동차 정비 맞죠? 네. 우리 여기 급여는 많지 않아요. 월 180만 원.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요. 정비소 사장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정이 있나 보네. 뭐, 우리도 급한 건 마찬가지니까. 내일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강민호 씨? 나는 박철수라고 해. 선배 정비사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 놓아도 돼. 여긴 다들 편하게 지내거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27입니다. 아, 나보다 한참 어리네. 그럼 반말할게. 편하게 지내자. 네. 근데 자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많이 힘든 일 있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동료들과도 점심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정비소 근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벌써 100일이야. 한번 보러 오지 않겠니? 민호는 그 문자를 지웠습니다. 민호야, 예린이가 내일 돌이야.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장모가 직접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호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예린이는 죄가 없어. 그의 아빠는 너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아가 편지 남긴 거 알지?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읽어봤니? 아니요. 읽어봐. 수아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박명숙은 민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작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시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18년 12월 23일 수아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강민호는 인천 남동공단의 좁은 원룸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수아가 생각났습니다. 멈추면 예린이가 생각났습니다. 멈추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계속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졌습니다. 강민호의 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인천 남동공단. 겨울이 일찍 찾아온 해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찬바람이 정비소 셔터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차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작업이었습니다. 7년째 매일 똑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민호 씨, 점심 먹으러 안 가요? 동료 정비사 김동현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이것만 끝내고요. 또요? 맨날 혼자 먹는데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차 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현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차 밑은 좁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기가 편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곳, 여기가 좋았습니다. 강민호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사장 최경호가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민호가 들어갔습니다. 앉아요.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니까.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여기 온 지 7년 됐죠? 네. 일은 잘해요. 성실하고. 그런데 말이야.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진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맨날 거절하잖아요. 왜 그래요? 실장 자리 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월급도 올려줄 수 있어요. 지금 180만 원밖에 안 주는데 250은 줄 수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긴 왜 필요 없어? 사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민호 씨, 당신 올해 32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요? 결혼은 안 하고 친구도 없고 매일 일만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알아요. 나도 7년 동안 봤으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편합니다. 편하긴 뭐가 편해. 사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저었습니다. 나가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나가라니까. 민호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민호가 사는 곳은 정비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3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의 루틴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먹고 소주를 반쯤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켤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던 금이었습니다. 1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삶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일 것이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또 안 받았어? 아내 박명숙이 물었습니다. 그녀도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7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빠르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응, 7년째 이래. 그 애도 힘들겠지. 우리 수아 잃은 게 얼마나 아플까. 근데 예린이는 어떡하고. 그의 아빠인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예린이가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이제 그만 보고 숙제해야지. 박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예린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예린, 그리고 아빠. 예린은 아빠의 얼굴을 비워뒀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동화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 엄마 수아가 예린이를 위해 쓴 책이었습니다. 예린은 매일 밤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예린은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다가 죽었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엄마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대. 그럼 나는 엄마를 죽인 걸까? 예린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호야. 정비소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이정수가 내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민호는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다. 이정수는 민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들어갈까? 여기서 얘기하시죠. 추운데. 괜찮습니다. 두 남자는 정비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호야, 예린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야.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크고 있어. 우리 명숙이가 손녀 키우느라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행복해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가끔 묻더라.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하고.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 엄마는 너를 너무 낳고 싶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근데 그 애가 또 묻더라. 이정수는 민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왜 날 안 보러 와요? 민호야, 나도 알아. 너도 힘들다는 거. 수아의 선택이 너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도 알아.
이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예린이는 죄가 없어. 그 애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그의 아빠는 너밖에 없어.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한 번만 보러 와. 멀리서라도. 이정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가방을 맨 작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린이 입학식 사진이야. 가져가. 민호는 사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사진을 벤치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7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이제는 살아야지. 이정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아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구겨진 사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장인어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왜 날 안 보러 와요? 민호는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주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2병을 마셨습니다. 민호 씨, 부품 좀 사러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어요? 김동현이 물었습니다. 어디요? 수원이요. 거기 부품 가게가 싼 데가 있어서. 수원.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될까요? 거기가 제일 싸요. 사장님도 거기서 사오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7년 만에 수원에 갔습니다. 부품 가게는 수원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7년 전 살던 원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부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의 책방이 있던 골목이었습니다. 수아의 책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24시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 가방을 맨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예린은 민호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수아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세요? 민호는 그제야 자신의 뺨이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슬플 땐 울어야 한대요. 참으면 더 아프대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아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호야,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마. 민호는 손수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린은 손수건을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 학원 가야 해서요. 아저씨, 많이 우세요. 참지 말고요. 예린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 안의 작은 손수건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작은 토끼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7년. 7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7년 동안 숨었습니다. 7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자랐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민호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민호 맞니? 네, 아버님. 아이고, 이 녀석아. 이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무슨 소리야? 당장 와라. 그 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멀리서 한 번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토요일 오후 3시 영통구 미술학원 앞으로 와라. 그 애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야.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밤. 강민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섰던 시간을 다시 움직일 것인가? 그의 손 안에는 작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예린이 건넨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에서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온기였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토요일 그는 예린을 보러 갈 것입니다. 7년 만에 자신의 딸을 보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녹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강민호는 수원 영통구 미술학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학원 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딸을 보러 온다는 것. 그것은 민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7분. 13분 남았습니다. 민호야, 예린이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장인어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착한 애야. 외할머니한테 들었대. 아빠가 엄마를 잃어서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 애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명쯤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빨간 가방을 맨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예린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7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걷고 뛰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린이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페 쪽을 돌아봤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예린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따라 다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정수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동화책 한 권과 봉투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화책 제목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수아의 필체였습니다. 민호는 먼저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도. 아빠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야기는 겨울숲에서
길을 잃은 아기 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곰을 잃은 아기 곰. 하지만 아기 곰은 엄마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결국 따뜻한 봄숲으로 찾아갑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기 곰아, 엄마는 내가 봄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너는 용감하니까. 그리고 사랑받는 아이니까. 민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어. 아빠는 엄마가 아프니까 너를 낳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꼭 만나고 싶었어.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선택이야. 그러니까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게 사랑이야. 예린아, 아빠가 가끔 슬퍼 보여도 멀리 있어도 아빠는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아빠는 엄마를 많이 닮았거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서툴 뿐이야. 엄마는 하늘에서 너희 둘을 꼭 안아줄게. 사랑해, 우리 예린이. 엄마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밀어붙인 거 알아. 근데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를 낳고 싶었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 이 아이가 있으면 내가 내 곁에 남는 것 같았어. 민호야, 내가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근데 부탁이야. 예린이한테는 화내지 마.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애는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기적이야. 너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내 말을 끝내 못 꺾었잖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민호야, 기억해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한테 말했잖아. 나는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나도 그래. 나는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제발 살아줘. 웃어줘. 예린이 안아줘. 그 애 안에 내가 있어. 우리 셋은 여전히 함께야. 하늘에서 너희 둘을 꼭 안아줄게. 사랑해, 정말 많이. 너의 수아가.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 그리움, 원망, 미안함, 사랑. 미안해, 수아야. 미안해.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자 민호는 느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다시 수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댁 앞이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예린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맞죠? 민호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린은 그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우리 셋이에요. 엄마, 나, 그리고 아빠.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여자아이, 왼쪽에 긴 머리 여자, 오른쪽에 키 큰 남자. 엄마가 편지에 썼어요. 아빠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거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괜찮아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잃어서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대요. 예린아, 나 기다릴 수 있어요. 아빠가 준비될 때까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겁이 났어. 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서 괜찮아요. 예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손 따뜻해요.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아빠 손 잡으면 엄마도 같이 잡는 거래요.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거래요. 민호는 예린을 끌어안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본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수아의 향기가 났습니다. 아니, 그건 새로운 향기였습니다. 예린만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빠 울어도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슬플 땐 울어야 한대요. 민호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예린은 작은 손으로 아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이정수와 박명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야. 이정수가 불렀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7년 동안. 됐어. 박명숙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왔으면 됐어. 우리 사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울어. 예린이가 보잖아. 이정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저녁 먹고 가야지. 괜찮습니다. 저는 들어가라니까.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명숙이 차린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다. 박명숙이 민호의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밥을 먹었습니다. 예린은 민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민호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할머니가 아빠 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그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7년 만에 듣는 그 단어였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도 와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의 웃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예린을 봤습니다. 아이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밤, 강민호는 인천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7년의 공백은 컸습니다. 예린은 이미 7살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펼쳤습니다. 예린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다시 수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예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아빠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민호가 수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수아가 떠난 지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정비소에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사장 최경호가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디 가려고? 수원으로 돌아가려고요.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사장은 민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7년 동안 수고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인천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린의 입학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 준 손수건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7년을 살았지만 추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견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호는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 댁에서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민호야, 왔니? 이정수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 집에서 살면 되는데 왜 따로 방을 구하니?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요. 천천히 하려고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 민호는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에서 예린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아빠, 예린아. 예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뭐 해요? 뭐 하고 싶은데? 공원 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겨울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이 공원 좋아했대요. 그래. 응.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책방 끝나고 여기 자주 왔대요.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아가 걸었을 길이었습니다. 예린아. 응? 미안해. 아빠가 너무 오래 안 왔지?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아팠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린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프면 쉬어야 한대요. 아빠는 7년 쉰 거예요. 이제 다 나았죠?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다. 예린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 위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엄마 만났을 때 어땠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엄마가 책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웃고 있었어. 그 모습이 참 예뻤어.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응.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가족이 됐어. 아빠는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어. 그럼 나는? 너는? 민호는 예린을 보았습니다. 너는 엄마가 아빠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가장 소중한 선물.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아니야. 민호가 예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엄마의 선택이었어.
너 때문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편지에 썼잖아. 너는 엄마가 사랑해서 선택한 기적이래. 예리는 민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품었던 죄책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많이. 박명숙이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새해인데 우리 같이 떡국 먹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이정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민호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예린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린, 그리고 아빠. 예쁘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예린이 그림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작은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예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고 있어. 네 사람은 아침 일찍 수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예린이 묘비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 데려왔어요. 우리 이제 잘 살 거예요. 민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야, 너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 원망해서 미안해. 7년 동안 예린이 외면해서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해해. 너는 예린이를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지. 그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지.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용서할게. 너를. 그리고 나 자신도. 예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수와 박명숙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왔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 잘 키울게. 내가 못 본 모습 다 보여줄게. 약속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예린이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 민호도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예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작은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새싹이 나와 있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겨울인데 새싹이 나오다니.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예린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봄을 보내준 거예요. 민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엄마가 봄을 보내준 거야. 민호는 수원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예린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민호는 예린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빠,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음악 시간에 노래 불렀어요. 선생님이 나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 아빠한테도 불러줘. 나중에 집에서 불러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댁으로 가는 길. 예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외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인대. 와, 좋아. 예린이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박명숙이 예린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담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많이 먹어.
요즘 일 많이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해. 예린이랑 놀아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린이 민호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에 우리 함께 손잡고. 예린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민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정수와 박명숙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예린아. 고마워요, 아빠. 아빠, 책 읽어줘요. 예린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 민호는 책을 펼쳤습니다. 수아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옛날에 겨울숲에 아기 곰이 살았어요. 민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린은 민호 옆에 누워들었습니다. 아기 곰은 엄마 곰을 잃었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남긴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예린이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딸. 2025년 봄. 강민호는 7년 만에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린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아가 그리웠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아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린 안에 있었습니다. 민호의 기억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와 예린은 다시 영통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빠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엄마도 보고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우리 보고 있어. 예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빠도 이제 많이 웃어요. 나도 행복해요. 민호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야, 우리 잘 살게. 내가 바라던 대로. 고맙고 사랑해.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잘 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해. 민호와 예린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은 사람들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기억으로, 그리움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강민호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랑하는 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당신도 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